엎였네. 이 시간까지 어디 갔다 온 거야?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술 취한 목소리였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이 있었잖아요. 뭐, 이 늙은이가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밥은 제때 해놓고 다니는 거야? 옆에 있던 화분이 날아가 깨지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48년. 이런 밤들이 쌓여 어느덧 반세기가 되어간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곧 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로 마시는 술이었다. 대기업 건설사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믿었다. 하지만 10년 전 은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술자리,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말투와 행동들. 처음에는 막내딸이 시집가고 둘만 남게 된 빈둥지 증후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알코올 의존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나는 묵묵히 깨진 화분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손가락이 베어 병원에 다녀왔지만 남편은 그저 자신의 술버릇을 합리화할 뿐이었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반듯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치욕을 견뎌야 한다는 게 서글펐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참담한 적이 있었을까?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김상담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선생님, 나이가 들었다고 불행한 삶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남편의 만취와 폭력, 그리고 내 눈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이던 그날, 나는 드디어 결심했다. 48년 만의 반란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복지관 선생님이 건네준 황혼 이혼 안내문이 서랍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당신, 이제 그만 술을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 조심스러운 말에 남편의 눈이 번뜩였다. 다음 순간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손찌검.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오늘 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것이 나의 작은 저항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달력을 보니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 단풍이 물들듯 내 인생도 이제 새로운 색으로 물들 때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랍 속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은 73세 강미래의 이야기를.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가 잠시 들른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할머니, 나 화장실. 막내 손주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혼자 일어났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과 마주쳤다. 이 조그만 놈이 왜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남편은 손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이가 벽에 부딪혀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버지, 왜 애한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며느리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48년 동안 나만 참아왔던 고통이 이제는 무고한 손주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끝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나서기로 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스스로 떼고 싶었다. 복지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마련한 임시 거처는 작은 원룸이었다.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낯선 공간에 적막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적막함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쇠그락거리는 술병 소리도, 깨지는 물건 소리도, 폭력의 그림자도 없는 고요. 이런 평화가 있다는 걸 나는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리고 나서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나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 녹음된 폭언, 폭행 흔적을 찍은 사진들, 병원 진단서까지. 경찰은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다. 이 독한 년 당장 집으로 돌아와.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희 자식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바로 경찰에 추가 신고했다. 큰딸이 전화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 회사 동료들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난리를 피우고 계세요. 남편은 과거 회사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나를 찾아달라고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다 결국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48년 동안 참아왔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참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선생님,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까요? 변호사의 전화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네, 시작하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다. 폭력과 굴욕의 세월을 끝내고 진정한 나의 황혼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 서랍 속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줄을 더한다. 오늘 나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현관문 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밤, 이런 평화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다.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을 잡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 남편의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과거 회사 동료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얘기였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버지 일에 어머니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에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특히 그날 손주를 밀친 사건 이후로는 더욱 단호해졌다.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을 마주했다. 2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술로 붓고 누렇게 변한 얼굴, 떨리는 손, 초점 잃은 눈빛. 한때는 당당하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래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술 끊을게. 남편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원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뉘우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손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었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차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결국 이혼 조정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독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해줬는데? 순간 남편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조정위원과 직원들이 놀라 그를 말렸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의 분노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처음으로 나 혼자만의 장복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과 과일을 골랐다. 남편의 술안주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장보기는 이상하게도 설렜다. 원룸 창가에 작은 화분도 하나 놓았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집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아버님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막내 아들의 전화였다.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제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갔다. 달빛이 창가의 화분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서 그를 마주했다. 한때는 그토록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술에 찌든 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어쩌면 그가 아닌 나 자신의 용기 없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달라졌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나로 살고 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폭행 동영상, 녹음된 폭언, 진단서, 그리고 경찰 신고, 기록까지. 재판부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준호 씨, 술을 끊고 치료를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어기신 전력이 있군요. 재판장의 말에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이 이제는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한 듯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주 학대 사건이 재판에서 다뤄졌을 때였다. 아들 부부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다. 폭력이 대를 이어 손주에게까지 미칠 뻔했다는 사실에 법원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증언대에 섰을 때 한 말이다.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참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위해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미래 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시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재판장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저녁 법원에서 나오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기분 좋은 상쾌함이 느껴졌다. 법원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그 뒤로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보였다. 저만치에서 남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는 정말 끝난 사람이었다. 끝내 술을 이기지 못한 그를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 연민, 아니면 허탈함. 48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 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실까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큰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버스 타고 갈래 혼자서.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제 진정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일기를 써야겠다. 오늘 나는 법정에서 48년 만에 진실을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이 생겼다.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늦었다고? 아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복지관 근처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라 그런지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 강의를 한다. 수요일에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모여 티타임을 갖는다. 텃밭도 하나 얻어 상추며 고추를 가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행복할 줄이야. 강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시네요. 복지관 관장님의 말씀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었던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든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폭력과 폭언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 남편의 소식은 가끔 자식들을 통해 듣는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식들이 번갈아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도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연민은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손주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다. 더 이상 술 취한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다고,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신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진다. 내가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구나 싶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조 모임을 내가 직접 제안해서 만든 것이다. 나보다 더 젊은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8년을 참다가 73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당당하게 만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싶다. 오늘도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혼자만의 식탁이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주는 평화가 감사하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도 하나둘 자라나고 있다. 내 인생처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저녁이 되어 일기장을 펼쳤다. 요즘은 매일 밤 일기를 쓴다.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는 없다. 대신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다. 오늘은 텃밭에서 첫 상추를 땄다. 내 손으로 가꾼 채소를 먹으며 생각했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 늦게 시작한 내 인생의 봄에도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의사는 간경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자식들이 찾아와 병문안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인생에 내가 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하늘이 보인다. 내 인생의 늦가을에서 맞이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들.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이 왔다. 이혼 1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자식들과 몇몇 친척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큰딸이 장례를 마치고 찾아왔을 때 한 말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차를 한 잔 더 따랐다. 남편의 죽음이 내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다. 그와 나의 이별은 이미 1년 전에 끝났으니까. 오히려 마음 한켠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4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다. 한때는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아버지였던 그가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무너뜨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해주세요. 손주들은 여전히 내 집을 좋아한다. 이제는 무서운 할아버지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 듯하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복지관에서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은 이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심한 할머니도 있다고 한다.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당당하게 만든다. 오늘 일기를 쓰며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나의 시간도 멈출 필요는 없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나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그이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48년을 함께 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다. 다만 안타깝다. 그가 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계세요. 김 상담사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반란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은 이제 1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를 나눈다.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우리 모임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노년층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례라고 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다. 내 이야기가 그저 남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다. 어머니, 어머니의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용기를 내세요. 큰딸의 말에 용기를 냈다. 취재진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48년간의 고통, 73세의 늦은 결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복지관으로 전화가 빗발쳤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들이었다.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분노하며 그리고 때로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는 그들에게 나는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자조 모임은 이제 단순한 모임을 넘어 작은 운동이 되어 가고 있었다. 구청의 지원을 받아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님도 생겼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막내 손주가 건넨 그림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림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눈에도 지금의 내가 행복해 보인다는 게 놀랍고 감사했다. 오늘도 일기를 쓴다. 오늘도 한 분이 우리 모임에 새로 오셨다.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생각했다. 나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늦게 찾은 나의 소명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 아침부터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정말 잘 해내셨어요. 우리가 진작 어머니 편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자식들이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나는 75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서예를 가르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 가끔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집 안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맑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인다. 서재 한켠에는 그동안 써온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참 멋있어요. 용기 있는 우리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중학생이 된 큰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이제 약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용기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다가 왜 하필 그때 이혼을 결심했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살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믿어요. 오늘도 복지관에서 새로운 수업이 있고 텃밭에는 가을 채소를 심어야 하고 손주들과 주말 나들이를 약속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서랍에서 새 일기장을 꺼냈다. 이전 일기장들은 이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새로운 일기장에는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오늘 나는 75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기장을 시작한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나의 작은 반란이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그 진실을 살아가고 있다.